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명량이 화제입니다. 영화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논쟁하는 양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죠. 문제는 국난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왜 난세가 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웅을 즐기기만 해서는 진정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이순신을 그리워하고 우리에겐 그런 영웅이 있었다며 흐뭇해하는 심리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일 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충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변함없이 김진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신들 얘기죠. 예, 오늘 충신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충신들이 그냥 충신들 이야기가 아니죠. 충신이라고 하면은 만고의 충신, 계속된 충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때 역적이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충신이 된 사람들. 시대에 따라 충신이었다, 역적이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맞죠. 충신이었다, 역적이었다, 다시 충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충신의 표상이 됐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육신. 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뭐 책 제목이 매우 독특해요. 조선 왕조 충의 열전. 충의 열전. 예, 근데 부제가 더 멋있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진실 이런 거죠.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사료를 통해서 밝혀내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뒤에 이제 예. 이분들이 충신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되살려진 거죠. 그 뒤에 나왔던 이궁익의 연려실 기술 비롯한 옛 야사들 속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하게 된 건데 왜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야기냐 하면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다 세조대에 다 역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세조대에 죽었으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조대의 실록을 당연히. 펼쳐나는데 이 사람들 좋게 썼겠습니까? 다 그냥 안 좋은 이야기들만 썼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육신이 숙종 때 이제 복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즉 세조대서부터 시작해서 임난대 혹은 병자호란대 이때까지 이들은 계속 역적이었어요. 이들 뭐 숙종대까지 갔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 오랜 역적이었죠. 가령 그 태종 이방원한테 가장 큰 정적은 누구였느냐? 정몽주였거든요. 정몽주였는데 정몽주는 태종이 왕 되고 나서 쳐봐라 저 충신 너희들 모델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몽주가 국왕이 되면서 정몽주를 복권해서 충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역적에서 충신이 된 사람이에요. 정몽주는. 복권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계속 역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실록에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손들도 그럼 몇백 년 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한 거죠. 아니 뭐 거의 대부분 당시에 이제 멸문했던 거고 이제 박팽령 같은 경우가 이제 겨우 후손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 자체가 매우 한미하게 이제 살게 됐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복권이 돼서 이제 충신으로 거듭나게 된 인물들인데 오늘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육신의 난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들이 단지 정말 그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단종을 갖다가 다시 세조에게 빼앗겼던 왕의 자리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난을 일으킨 건지 그것에 대한 이제 집중 분석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실록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충의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가 모시던 충신은 불사이군요. 연려는 불경이부라. 예. 좋다 그거죠. 예. 내가 모시던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건 좋은데 그 주군이 약간 폭군이었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폭군의 논리는 이제 아닌 거죠. 폭군의 논리는 아닌 거고 이제 세조가 이들을 갖다가 역적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꾸로 자신들 집안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즉 왕씨에서 이씨로 바꿔서 새로운 국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세조가 일으켰던 계유정난의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거꾸로 역성혁명이 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역성혁명은 도대체 뭐냐? 바로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문종이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종이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원래 이 병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종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황보인, 좌의정이었던 김종서 이 두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들이 완전히 집어삼켜서 이 씨의 나라에서 황 씨의 나라 혹은 김 씨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처단한다라고 하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폭군과 함께했던 그 관료들이라고 한다면은 예. 좀 이야기가 다른데 예. 이들은 이 폭군과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아예 새로운 국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역적에서 충신으로 거듭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의 삶이 정말 악질이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겠죠. 이들은 자기가 모셨던 세종이라든가 문종이라든가 단종 이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하면서 나라를 유지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전과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복권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 최완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유명한 간송미술관의 학예실장이시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 표현에 의하면은 노론 정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고집도 무척 세시다고. 그건 뭐 역사께서 아주 소문이 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역사에 대한 진실 찾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겸재정선이라든가 그 이후에 내려가는 추사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제 그 숙종연간서부터 시작해서 정조대에 이르렀던 진경 시대를 갖다가 재조명했던 모습들. 가령 이제 겸재가 그렸던 그런 그 인왕산이라든가 혹은 단원이 그렸던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들 또 혜원이 그렸던 그런 이 뒷담에서 원래 연애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즉 그 이전까지 우리의 그림이나 문화가 중국에 사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은 참다운 조선의 모습들, 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용어였던 진경시대, 진경시대가 이제 하나의 역사 용어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획을 그은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걸 보려고 3시간 반을 줄을 서 있었. 저도 뭐 예전에 한 4시간 정도. 간송미술관 한번 열면 아주 이건 뭐.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동대문 그 플라자에 가면은 이제 그대로 볼 수 있어가지고 8,000원만 내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 뭐 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맛이 있었어요. 가을 뭐 봄 특별전, 가을 특별전 할 때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봐야만이 어디 가서 야, 나 간송 가서 이번에 뭐 보고 왔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미인도 봤습니다. 미인도 죽이죠. 죽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한수 선생이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한수 선생이 이 책을 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갔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보통 그 중국에 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그 동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나라들이 200년에서 250년을 넘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500년 가까이 됐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충의라고 하는 거예요. 충의. 그러니까 충과 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다거나 또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 대열에 갔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선 왕조를 유지시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사실 이 말이 100% 옳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역사학자들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 뭐 삼국시대 때도 뭐 그런 충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라가 1000년도 갔고, 고려도 뭐 500년 갔고 다 했었으니까, 뭐 그 논리를 대비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역사학자였던 우인 김용덕 교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을 유지하고, 고려가 500년을 유지하고, 신라가 1000년을 유지했던, 즉 한반도가 천여의 외침을 극복했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들의 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백성들의
그런 정신력, 백성들의 모임, 즉 마을 단위의 계였다. 동계, 촌계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최한수 선생과는 약간 그 다른 견해로서 이 나라의 민족 구성원들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외세 나라를 뺏기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최한수 선생이 이야기하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 사실 그 김종서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영화 관상. 예, 거기서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관상제기가 호랑이십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데서 김종서는 굉장히 대단한 무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덩치가 큰 인물들이 이제 주로 나왔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전에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던 조경환 씨. 조경환 씨가 주로 이제 드라마 하면 김종서로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종서는 여진 토벌, 또 육진 개척, 뭐 이런 정도의 그 인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매우 뛰어난 무장으로 평가를 이제 하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사실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이 키가 5척 단구예요. 김종서는 이제 키가 작았네요. 아주 작았죠. 예, 작았고 문과 급제자 출신입니다. 무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배포를 갖고 있었고 또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역시 분명하고 또 굉장히 대단한 장사였었죠. 그러니까 그 밑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라고 하는 이징옥, 뭐 이시애 이런 사람들 다 거느리면서 이제 그 여진족들을 이렇게 물리쳤던 역사적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최한 선생은 얼마나 세종이 이 사람을 믿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종이 이제 자신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요동정벌이었던 거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꿈꿨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었죠. 역으로 이 고려 우왕 때 최영이 요동정벌을 꿈꾸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4대 불가지론을 이야기하면서 정도전과 더불어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됐고 그 속에서 역성혁명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거꾸로 이들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나서 요동정벌을 추진하잖아요. 그죠? 예. 태종도 원래 이제 요동정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갖다 재현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종이었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압록강 일대에 있었던 두만강 일대에 있었던 여진족들을 갖다가 일단은 작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고려시대까지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회복하지 못했었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그 일대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동으로 나가서 바로 만주 일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선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은 너무 단호하게도 김종서라고 확신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김종서와 관련된 이제 일종의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은 역시 세종이 가장 신뢰했던 황이라고 하는 정승이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세종의 정치 스타일은 한번 맡기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종과 황희가 판단할 때 차기에 황희가 죽은 이후에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은 단연코 김종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의 약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것을 찾아봤더니 지략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너무나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게 되는데 결정을 빨리 내리게 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김종서가 새롭게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만주 일대 즉 요동 쪽까지 나가서 예. 여진족들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종서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세종이 김종서를 중앙정계로 불러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김종서를 위해서 세종이 특별한 일을 해줘요. 김종서 아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이를 아내한테 어이구. 보내주고 또 매일같이 고기 뭐 이런 거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압록강에 있었던 김종서를 특별 휴가를 내서 그 김종서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대단한 무인들 혹은 막 이 저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여진족들하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충실할 것 같고 또 수많은 뭐 기녀들 막 이렇게 막 어울리면서 막 음주 가무에 뭐 놀아날 것 같고 이 김종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 아내에 대한 정말 애틋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아내를 내가 잘 옆에서 간호해주고 싶다. 계속해서 사직상소를 내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모시는 분이었군요. 그랬더니 세종이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특별 휴가를 줘서 좀 가치 있게 하고 야, 이 너의 아내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가정을 갖다가 조정이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이 정도로까지 특별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네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서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그리고 무례해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 때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군 육진개척이거든요. 육진개척. 그걸 다 마무리를 합니다. 다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세종이 중앙정계로 불러들이는데 깜짝 놀랄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 직책이 뭐냐? 예조판서입니다. 예조판서. 그러니까 예조판서라는 게 뭡니까? 외교관계, 국가의 의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예조판서 직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성리학적 의례를 갖다가 완전히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성리학적인 게 그런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의례를 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 예조판서는 불가능했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조판서를 통해서 국가 체제를 갖다가 안정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종대의 문화정책, 우리 문화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훈민정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학 그 정리라든가 혹은 그 과학기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역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게 김종서였던 거예요. 그러니 놀랄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종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김종서는 이런 인간이다. 우리는 정말 무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김종서에 대한 생각은 다 일반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꾸로 섬세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김종서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종서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수양대군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수준이 높으냐면은 당시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이 관료 시스템을 갖다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철저하게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영의정을 황보인으로 임명을 하고 좌의정을 김종서로 임명하거든요. 이게 세종 때 임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종이 즉위하면서 임명을 한 것이고 문종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놔야만이 그래야만이 수양대군이 자신의 아들인 단종을 갖다가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정말 그 왕의 권좌를 노렸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김종서가 좌의정으로서 철저하게 수양을 이제 맡고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김종서가 갖고 있는 군사력들이 훨씬 더 셌거든요. 네. 아무리 수양대군이 뭐 홍윤성이라든가 이런 장사들을 동원하고 한명회라고 하는 뛰어난 책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단 이들은 개인 집단인 거예요. 사병들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것이 어찌 군대 정규군하고 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양대군이 고민을 한 거예요. 저 김종서를 거꾸로 트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황보인이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김종서 하나만 못한 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서를 제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정권들은 다 넘어오는 거죠. 그럼요. 다 쓰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역발상을 한 거예요. 어떤 역발상을 한 거냐? 자기가 혼자 찾아가는 겁니다. 아하. 예. 혼자 찾아가서 밤에 자기 노비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노비가 사실은 살수였던 거죠. 노비가 바로 도리깨를 들고 몸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찾아가고 수양대군 왔다 그랬더니 이제 김종서가 다 그 밑에 있는 애들 시켜가지고 누구누구끼리 왔느냐 이게 다 확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노비 하나 데리고 왔다 하니까 그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양대군이 거기서 이제 편지 하나를 이제 준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잘 안 읽힌다 이게. 그러니 당신이 한번 좀 읽어봐줘라. 이러니까 김종서가 설마 거기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편지를 달빛에 이렇게 들고 읽으려고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내려친 거죠. 그래서 쓰러지게 됐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김승규가 이제 그걸 보고 온몸으로 막았죠. 김승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김종서가 죽은 줄 알고 떠났던 거죠. 그랬더니 이 김종서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수양대군의 노비가 내리친 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뭐 잠깐 그 얘기를 꺼냈는데 최한 선생은 여기서 김종서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종서가 너무나 충의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양대군을 치러 가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충의 정신이 강해서 빨리 단종을 살리기 위해서 단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가다가 단독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수양대군의 사병들에 의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점을 매우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충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신하의 표본이 바로 김종서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마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김종서가 좀 더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군사들 동원해 갔으면 당시 수양대군 이렇게 척결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바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최한 선생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판단 미스가 사실은 아니라 더 진정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수양대군이 바로 궁궐로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 책은 김종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사육신에 대한 그런 충성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수 선생님도 대단하시고 이 내용들 들어보니까 김종서라는 인물을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사육신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흥미진진한 부분 요거는 조선왕조 충의열전 나머지 부분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국가라는 개념을 잊고 살죠. 재난 상황에 국민을 구조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국가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국가란 과연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이나 뜯어가는 뭐 양아치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좀 우라가 치밀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 무슨 애국심을 합니까? 그죠? 문정희 시인이 말하기를요. 애국심은 팬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입고 있지만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들은 애국심 있으십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으시죠. 오늘 이 조선왕조 충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들의 애국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왕에게만 충성하는 애국심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충신이란 임금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충신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 그러면 전두환 시대 장세동도 충신이죠.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애국 이렇게 말로만 떠들면서 민중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도 충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애국심 이거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